1999년 5월 26일 오후 미국 미네소타 주 무스 레이크에서 19세의 캐슬린 푸아리에르는 평소처럼 인적 드문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주유소에서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곳에는 고속도로만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근무를 시작한 후 모든 것은 평소와 같았지만 자정 무렵 한 여성 고객이 주유를 위해 주유소에 들렀습니다. 그러나 계산을 하기 위해 가게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캐슬린이 계산대에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몇 번 불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열려 있었고 불은 켜져 있었으며 주유기도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밖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캐슬린 엘리자베스 푸아리에, KT라고 불리곤 했던 그녀는 1980년 2월 28일 미네소타주 세인트루이스 카운티의 둘루스 마을에서 태어나 형 윌리엄과 함께 자랐습니다. KT는 재능이 많은 예쁜 소녀였습니다. 그녀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할 때 가족은 칼튼 카운티로 이사하여 바넘이라는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녀는 대학에 진학하고 무스레이크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그 당시 KT는 몇 년 동안 마크라는 남자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대학에 다녔고 결혼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커플은 한 동네의 작은 아파트를 임대했습니다. KT는 법학대학에서 형법을 전공하고 있었고 마크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결혼 자금을 모으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충당했고 부모님에게 돈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KT는 일주일에 몇 번 야간 근무를 하는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게가 편리한 위치에 있어서 하루 종일 많은 차량과 손님들이 언제든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KT의 부모님은 그녀의 안전을 매우 걱정했습니다. KT는 가족에게 모든 곳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근처에 항상 붐비는 유명한 식당이 있어서 위험하지 않다고 안심시켰습니다. 1999년 5월 26일 한 여성이 주유소에 들러 간식을 사러 상점에 들어갔으나 계산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10분 동안 기다린 후 그 여성은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상점과 주변 지역을 조사했지만 이상하거나 걱정할 만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싸움의 흔적도 없었고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자물쇠도 부서지지 않았고 모든 상품은 제자리에 있었으며 계산대에는 많은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이것이 강도 사건일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그 여성이 어떤 긴급한 문제로 인해 자의로 직장을 떠났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모든 개인 물품이 상점에 남겨져 있었고 자동차는 여전히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고속도로로 걸어 나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무언가가 일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카티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을 보고하고 그녀가 어디에 있을 수 있는지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푸아리에 씨 부부는 카티에가 항상 책임감 있는 사람이며 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자의로 가게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KT의 약혼자도 같은 말을 하며 카티에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몇 시간 동안 감시 카메라 영상을 검사했지만 처음 몇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밤 11시쯤 한 여자가 가게에 들어와 카티에와 약 10분 동안 대화했지만 아무것도 사지 않았습니다. 대화 방식으로 보아 이 여성은 분명 카티에의 지인이나 친구였습니다. 약 반 시간 후 한 남자가 들어와서 가게를 돌아다니며 주변을 살펴보고 떠났습니다. 그때 카티에는 뒤쪽 방으로 나갔고 아까 그 남자가 다시 가게에 들어와 그녀에게 곧장 다가갔습니다. 그 코너에는 카메라가 없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몇 분 후 카티에와 낯선 남자가 함께 방을 나와 출구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그 남자는 뒤에서 한 손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그녀의 등을 눌렀습니다. 분명히 그는 칼이나 총으로 그녀를 위협하여 함께 나가게 했습니다. 주유소와 상점이 고속도로 근처의 황량한 평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도로를 따라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여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길을 따라 걸으면 누군가가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그 남자가 차량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정보는 매우 중요하지만 주유소 외부와 주차장에는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수사가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그가 어떤 차를 운전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갔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문제는 카메라의 비디오 화질이 너무 낮아서 흐릿한 흑백 비디오로는 남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과 조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은 주유소와 상점 주변 몇 마일 이내의 지역을 수색하여 단서를 찾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상점에서 카티에와 대화했던 여성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그녀는 케이티의 절친한 친구이자 학급 친구인 메린다로 상점 옆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메린다는 한 남자가 식당 안에서 한 고객을 괴롭히고 주차장에서 한 여성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두 여성 모두 떠났습니다. 메린다의 근무 시간은 밤 11시에 끝났고 그녀가 문을 잠그고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식당이 문을 닫았는지와 언제 다시 열리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 질문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카티에게 경고하기 위해 주유소로 갔고 심지어 경찰을 부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카티에는 가게 카메라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메린다는 용의자가 그녀와 거의 동시에 주차장을 빠져나갔고 검은색 포드 F150 픽업 트럭을 운전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차량 번호판의 일부인 557IN과 Y 문자를 기억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첫 번째 단서였지만 90년대 말에는 국가전자 데이터베이스가 부족했기 때문에 차량 검색이 지연되었습니다. 메린다와 주유소에 있던 여성은 어두운 밤 때문에 용의자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금발의 긴 머리를 가진 백인 남성으로 나이는 35, 40세 정도였으며 야구 모자를 쓰고 있어 얼굴을 뚜렷하게 볼 수 없었습니다. 감시 카메라의 비디오도 해상도가 낮아 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용의자의 얼굴 특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나사의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은 남자가 어느 영상에서도 카메라를 똑바로 보지 않아 용의자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각도가 없었기 때문에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여전히 반환된 결과에 만족했습니다. 합성 초상화가 주 전역의 경찰서에 배포되었고 뉴스에 지속적으로 표시되며 시민들에게 용의자를 보게 되면 경계하고 신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일주일 후 미니애폴리스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고 한 남자가 용의자가 자신의 이웃인 50세 도널드 하친손과 닮았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는 청소 일을 했지만 약 2일 전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녀가 실종된 날에도 그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전 동료들은 그가 운전하는 차가 검은색 포드 F150이며 경찰이 찾고 있는 차량 번호와 일치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웃의 진짜 이름은 도널드 앨린 블롬으로 1949년 미네소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결코 완벽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와 그의 어머니를 폭행했습니다. 청소년 시절 도날드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통제할 수 없는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25세에 특별 학교로 옮겨졌습니다. 빌롬은 14세 소녀를 납치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갔지만 단 3년만 복역하고 가석방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폭행 및 괴롭힘 혐의로 다시 체포되었지만 또다시 매우 짧은 형량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1983년 도널드는 10대 소녀 2명을 납치해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나무에 묶은 뒤 세 번째로 체포됐다. 그는 한 사람을 더듬고 다른 사람이 질식할 때까지 여러 차례 목을 졸라 죽였다가 다시 살려냈습니다.
소녀들은 비명소리를 들은 행인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이번에 도널드는 9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석방된 후 아무도 그의 범죄 과거를 알지 못하도록 이름을 바꾸고 다른 도시로 이사하고 결혼하고 4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중독 그의 술과 마약은 변했습니다. 그를 짐승으로 만들었습니다. 도널드는 카티에가 납치된 상점에서 불과 12마일 떨어진 곳에 20에이커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케이티가 실종된 후 초기의 경찰은 그의 검은색 픽업 트럭을 발견하고 그곳에 출동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는 자신이 차를 팔았고 번호판이 경찰이 찾고 있던 차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도 이를 증명할 문서를 제공했지만 나중에 가짜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진술을 입수한 후 경찰은 용의자의 주택과 토지 자산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경찰은 쓰레기 더미와 오래된 가구 뒤에서 검은색 포드 F-회심 50을 발견했습니다. 그 자동차의 번호판은 멜린다가 언급한 번호판과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픽업 트럭은 간접적인 증거일 뿐 피의자를 검거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경찰은 가택 수색에 집중했다. 집안의 모든 것이 깨끗하고 케이티와 관련된 흔적도 없습니다. 경찰은 수색 둘째 날 이상한 재더미를 발견했다. 무언가가 오랫동안 불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범죄학자들은 재 속에서 뼈를 발견해 테스트를 위해 연구실로 보냈습니다. 뼈의 대부분은 동물의 뼈이지만 그 중에는 사람의 뼈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 속에서 치아가 발견됐다. 전문가들은 그 뼈가 18세에서 23세 사이에 젊은 여성의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고온에 장기간 노출되면 뼈가 모두 파괴되었기 때문에 DNA 검사가 복잡했습니다. 그들은 발견된 치아를 검사하고 그것이 KT의 것인지 아닌지 알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치아에서 매우 드물고 새로운 충전재가 발견됩니다. 공교롭게도 KT도 실종되기 일주일 전에 이를 메웠습니다. 발견된 모든 증거가 여전히 정황적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를 합치면 도널드를 체포하고 절차가 끝날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기에 충분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재산을 좀 더 자세히 수색하는 과정에서 그가 면허가 없는 총기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에 직면한 도널드는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도시를 목적 없이 운전하다가 우연히 주유소에 서 있는 멜린다를 만났습니다. 그의 원래 의도는 그녀를 따라가는 것이었지만 마음을 바꾸고 카티에가 일하는 가게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는 케이티를 납치해 시신을 불태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술과 각성제를 너무 많이 복용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소녀를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제시된 모든 증거와 증인 증언은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그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도널드는 또한 1983년 시신으로 발견된 윌마 존슨을 목을 졸랐을 뿐만 아니라 1993년 학생 홀리 스팽글러를 납치, 강간하고 목숨을 앗아간 혐의도 받고 있다. 2021년에 범죄자는 구금 조건이 더 관대했던 미크파리부의 보안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나 포이리의 가족의 항의 끝에 도널드는 미네소타주 스틸워터에 있는 삼엄한 보안시설로 이송됐고 그곳에서 2023년 1월 10일 7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